그는 칼을 뽑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줏빛 밀랍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지는 밀랍 봉인을 뜯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거의 놓칠 뻔했다. 그는 글자를 읽었고 당신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늙어 보였다. 갑자기 패배한 듯 그는 복도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당신을 돌아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것은 당신이 본 미소 중 최악이었다. 널 구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하는 미소였다. 그 두루마리는 초대장이었다. 하지만 설의 40년 로마에서 칼리굴라 황제로부터의 초대장은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환이었다. 그리고 귀족 가문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향수를 뿌린 채 도착하는 사형 선고였다. 오늘 밤 당신은 궁전으로 가는 길이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속삭이지만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황제가 원로원의 딸들을 더 이상 시민이 아닌 통화로 결정한 곳으로. 비너스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왜 당신이 잠옷 차림으로 얼어붙은 채 군인들에게 끌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을 보낸 남자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완전히 썩어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칼리굴라는 괴물로 태어나지 않았다. 사실 그는 기적으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였다. 그리고 그는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었다. 그 당시 로마에서 게르마니쿠스라는 이름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는 황금 장군이자 제국의 명예를 되찾은 영웅, 로마를 폭정에서 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남자였다. 그는 잘생기고 용감하며 선량했고 그의 어린 아들 가이우스는 군대의 마스코트였다. 라인강 국경의 군사 캠프 진흙탕을 아장아장 걷는 2살짜리 소년을 상상해보라. 수천 명의 강인한 군단병들, 살인을 업으로 삼는 남자들이 그를 보면 멈춰서서 환호했다. 그들은 그에게 미니어처 샌들이 달린 작은 맞춤형 군복을 만들어 주었다. 군화에 대한 라틴어는 칼리가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작은 군화라는 별명 칼리굴라를 붙여주었다. 그것은 사랑스러웠고 순수했다.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 이 소년은 장난감을 가지고 자라지 않았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자랐다. 그는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지 않았다. 그는 대장장이들이 칼을 갈고 의료 텐트에서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그는 피로 젖은 땅에서 걷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한마디 말로 군단을 지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칼리굴라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이었다. 그는 충분히 강하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약하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교훈은 그가 7살 때 뼛속 깊이 새겨졌다. 그의 아버지, 위대한 게르마니쿠스는 시리아에서 죽었다. 그것은 전장에서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다.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의심스러웠다. 그는 피부가 검게 변하고 입에서 거품을 물며 시들어갔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접자들에게 독살당했다고 확신했다. 게르마니쿠스가 죽었을 때 칼리굴라의 세상은 무너졌다. 군단의 보호는 사라졌다. 그는 아버지의 살인자들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고작 7살짜리 소년에 불과했다. 다음 몇 년 동안 그는 그의 가족이 체계적으로 사냥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침묵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한쪽 눈을 잃게 했다. 그녀는 반다타리아라는 작은 섬으로 유배되었고 항의의 표시로 스스로 굶어 죽으려 했다. 군인들은 그녀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음식을 쏟아부었다.
황제는 아직 그녀를 죽게 내버려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어둠 속에서 굶어 죽는 데 성공했다. 칼리굴라의 두 형제 또한 파멸했다. 한 명은 국가의 적으로 선포되어 자살할 때까지 사냥당했다. 다른 한 명은 궁전 지하에 투옥되어 마침내 굶어 죽기 전에는 매트리스 속을 먹어야 했다. 그리고 칼리굴라는 여분이었다. 가장 어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됨으로써 살아남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다. 어머니를 위해 울면 배신자였고,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표하면 위협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느낄 수 있는 자신 안의 부분을 죽였다. 그는 슬픔, 분노, 그리고 인간성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정신적 요새 깊숙이 묻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에 대한 마지막 시험은 카프리 섬에서 일어났다. 칼리굴라가 10대였을 때 그의 가족 전체를 파멸시킨 남자,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를 자신의 개인 섬으로 불러들였다. 카프리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멋진 절벽, 푸른 바다, 레몬숲. 하지만 티베리우스 아래서 그곳은 공포의 집이었다. 늙은 황제는 로마의 눈을 피해 자신의 가장 어둡고 도착적인 환상에 탐닉하기 위해 그곳으로 은퇴했다. 그리고 그는 칼리굴라를 자신과 함께 두기를 원했다. 심리적 고문을 상상해보라. 매일 아침 칼리굴라는 잠에서 깨어나 아침 식사실로 걸어들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남자에게 미소 지어야 했다. 황제의 농담에 웃어야 했다. 티베리우스의 유흥을 위해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역사가들은 칼리굴라가 대단한 배우였다고 말한다.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순종적이고 비굴해서 훗날 유명한 웅변가는 그에 대해 이보다 더 나은 하인도 더 나쁜 주인도 없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티베리우스는 늙은 황제가 편집증적이긴 했지만 어리석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젊은 칼리굴라를 보며 소년의 눈이 죽은 듯 차갑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점성술사들에게 로마인들을 위해 독사를 키우고 있다 라고 속삭였다. 그는 소년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억압된 모든 분노, 삼켜진 모든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발효되어 언젠가 세상을 익사시킬 도구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6년 동안 칼리굴라는 그 황금 세장 안에서 살았다. 그는 인간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도덕성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채찍을 든 자가 되는 것임을 배웠다. 키베리우스가 마침내 37년에 죽었을 때 압력솥은 폭발했다.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었다. 그는 24살이었다. 로마는 기쁨에 들떴다. 그들은 카프리 섬에 부서진 생존자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을 보았다. 그들은 군하시는 어린 소년을 보았다. 그들은 황금기가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 7달 동안 그들의 생각이 맞는 듯했다. 칼리굴라는 완벽했다. 그는 반역 재판 기록을 불태웠다. 유배자들을 소환했다. 경연과 축제에 돈을 쏟아부었다. 그는 젊고 매력적이며 관대했다.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펴리자 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다. 카프리 섬에서 온 소녀는 또 다른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좋은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37년 10월 그는 병이 들었다. 격렬하고 갑작스러운 병이었다. 역사가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논쟁하지만 몇 주 동안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다. 로마 사람들은 궁전 밖 거리에서 자며 그가 살아남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그 열병에서 깨어난 남자는 잠들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뇌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거나 어쩌면 병이 그의 마지막 억제력을 벗겨낼 수도 있었다. 여과 장치는 사라졌다. 배우는 무대에서 내려왔고 괴물이 등장했다. 그는 궁전을 둘러보며 섬뜩한 진실을 깨달았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규칙은 없었다. 집정관을 죽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원로원을 해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고 싶다면 누가 그를 막을 것인가? 그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다. 저녁 식탁에서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사촌에게 자살을 명했다. 칼리굴라는 그것이 짜증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장인에게 면도칼로 스스로 목을 베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단순한 살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주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법, 모든 관습, 모든 신 위에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물 쓰듯이 돈을 썼다. 점술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다리를 지어 그 위로 말을 타고 건넜다. 그는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셨다. 그리고 1년 안에 티베리우스가 20년 동안 채웠던 로마의 국고는 텅 비어 파산했다. 제국은 파산했다. 하지만 칼리굴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로마의 부유하고 오만하고 도덕적인 원로원 의원들, 그를 판단하고 속삭이던 남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돈 문제와 동시에 자신의 증오를 해소할 방법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부수려 했다. 이것이 우리를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다시 데려간다. 칼리굴라는 궁전에 새로운 별관을 열었다고 선포했다. 그는 그곳을 공공서비스 장소, 국가 수익을 올리는 장소라고 불렀다. 그는 황궁의 거대한 부분을 압류하고 제국에서 가장 값비싼 사치품들로 장식했다. 동방에서 온 비단 커튼, 상하 상감 소파, 황금 조각상, 이국적인 향. 그것은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신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신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음굴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예정인 직원들은 시장에서 사들인 노예들이 아니었다. 그는 일반 매춘부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그는 프레토리안 경비들을 집정관, 법무관, 로마 최고의 기사들의 집으로 보냈다. 그는 그들의 아내를 요구했다. 그들의 딸을 요구했다. 다시 그 소녀 플라비아에게로 돌아가자. 그날 밤 궁전에 도착했을 때 플라비아는 아버지와 헤어졌다. 장미와 썩은 냄새가 뒤섞인 복도를 따라 팔라틴의 미로 속으로 끌려갔다. 다른 여인들로 가득 찬 탈의실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아는 얼굴들이 있었다. 포럼에서 본 적 있는 장군의 아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의 딸. 모두가 침묵했고 덫에 걸린 짐승처럼 눈은 커다랗고 유리 같았다. 하인들은 그들의 귀족 의복, 즉 존경받는 로마 여인임을 상징하는 검소한 로브를 벗겨냈다. 그들은 속이 비치고 얇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혀졌고 거리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으로 꾸며졌다. 그리고 정원으로 이끌려갔다. 그곳은 대중에게 개방된 일련의 방들이었지만 여기서 대중이란 돈 있는 사람을 의미했다. 칼리굴라는 로마 광장에 전령들을 보내 평민, 해방노예, 군인, 상인들을 궁전으로 초대했다. 전령들은 외쳤다. 오라, 원로원의 위엄을 가진 저들을 통해 너희의 욕망을 채워라. 플라비아는 자신의 가격이 적힌 팻말 아래 칸막이 방에 강제로 세워졌다. 그 수치심을 상상해보라. 로마 문화에서 여인의 정숙함은 그녀의 삶이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명예였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운명이었다. 하지만 공포는 단순히 성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이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그는 매음굴을 마치 지배인처럼 걸어다니며 손님들과 잡담했다. 그는 문 옆에 서서 남자들을 격려하며 카이사르의 수입에 기여해 준 것에 감사했다. 그는 포주의 역할을 했다. 로마 황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그는 자신의 귀족 어머니들과 딸들을 상품으로 전락시켰고 직접 동전을 거두어들였다. 그는 원로원에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했다. 너희는 고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는 고깃덩이에 불과하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플라비아는 찬바람 부는 복도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낯선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흥정하고 만졌다.
그녀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두려움에 떨며 군중을 훑어보았다. 이웃, 빵을 사던 가게 주인, 하지만 최악의 순간은 나중에 찾아왔다. 칼리굴라는 단순히 매음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남편과 아버지들이 스스로의 파멸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연회를 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궁전의 다른 별관의 노예처럼 갇혀있는 바로 그 남자들을 초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저녁 식사에 오도록 강요했다. 거절하는 것은 반역이었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라. 궁작 혀와 꿀에 절인 도마뱀 부치, 고급 포도주 같은 이국적인 음식으로 가득 찬 긴 식탁. 식탁 머리에는 칼리굴라가 비단 로브와 진주 목걸이를 하고 비스듬히 누워 음식을 깨작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식탁 아래쪽에는 플라비아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먹어야 했다. 그는 마셔야 했다. 그는 대화를 해야 했다. 갑자기 칼리굴라가 일어섰다. 음악이 멈췄다. 방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황제는 식당을 나가 매음꿀 별관으로 사라졌다. 손님들은 침묵 속에 앉아 접시만 응시했다.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칼리굴라가 돌아왔다. 그는 그냥 앉지 않았다. 그는 방금 함께 있던 여인의 행동을 큰 소리로 비판했다. 그녀의 몸, 습관, 거림, 열정을 묘사했다. 그는 식탁 건너편의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남편은 미소 지어야 했다. 고개를 숙이면 처형당했다. 주먹을 쥐면 처형당했다. 눈물을 흘리면 처형당했다. 파스토르라는 귀족의 이야기가 있었다. 칼리굴라는 그날 아침 그의 아들을 처형했다. 그날 저녁 그는 파스토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칼리굴라는 식사 내내 소년의 죽음에 대해 농담을 하고 웃으며 그의 기억을 위해 건배했다. 파스토르는 모든 건배를 마셨다. 모든 농담에 웃었다. 그는 숨 쉴 때마다 아들의 기억을 배신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멈추면 칼리굴라가 그 아들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칼리굴라 공포의 진정한 천재성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스스로의 굴욕에 공모하게 만들었다. 그는 로마 원로원을 자기 자신을 그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비겁한 자들로 가득 찬 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공포는 취약한 것이다. 사람을 부러뜨릴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때로는 아래에서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칼리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아무리 발로 차도 개는 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었다. 그는 자신의 조롱을 칼을 든 사람들에게 향했다. 프레토리안 경비대, 특히 트리뷴 카시우스 케레아에게. 케레아는 직업 군인이었다. 그는 구식이었다. 그는 게르마니쿠스 밑에서 복무했다. 그는 강철과 피의 남자였다. 국경의 잔혹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남자였지만 목소리가 가늘었다. 칼리굴라는 이것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다. 매일 케레아가 황제에게 경비대의 일일 암호를 물으러 올 때마다 칼리굴라는 그에게 음란한 단어를 주었다. 그는 이 강인한 베테랑에게 그가 여성을 암시하는 베누스나 발기신인 프리아푸스 같은 말을 하도록 시켰다. 케레아가 황제에게 반지에 키스하기 위해 손을 내밀면 전통적인 존경의 표시로 칼리굴라는 손을 성적인 제스처로 만들고 손가락을 흔들며 병사의 얼굴에 흔들었다. 그것은 유치했고 치졸했다. 그러나 로마 병사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날마다 굴욕은 케레아를 짓눌렀다. 다른 병사들은 낄낄거렸고 황제는 웃었다. 하지만 케레아는 웃음을 멈췄다. 그는 이 소년,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29살의 사이코패스를 보며 로마가 이제는 충분히 겪었다고 결정했다. 그는 속삭이기 시작했다. 겁먹은 원로원 의원들에게가 아니라 무기를 든 다른 경비대원들에게. 우리는 남자들인가?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아니면 미치광이의 변덕에 놀아나는 노예들인가? 음모는 커져갔다. 그것은 더 이상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공화정을 복원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남성다움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날짜를 정했다. 41년 1월 24일 팔라틴 경연의 날이었다. 24일 아침은 답답하고 더웠다. 극장은 10,000원이었고 칼리굴라는 연극을 보며 웃고 군중에게 과일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방금 플라밍고의 피가 그의 토가에 튀는 희생제를 마쳤는데 그것은 죽음의 징조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불멸의 존재라고 느꼈다. 정오쯤 칼리굴라는 목욕을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극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의 삼촌 클라우디우스와 다른 궁정 신하들은 그에게 대로로 가라고 제안했지만 칼리굴라는 늘 충동적이었기에 지름길을 택했다. 그는 크립토포르티쿠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크립토포르티쿠스는 오늘날 로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궁전 아래의 길고 어두운 지하 통로로 시원하고 습하며 도시의 소음을 차단한다. 칼리굴라는 소수의 게르만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섰지만 그들에게 앞서가라고 손짓했다. 그는 저녁 공연을 위해 춤을 연습하고 있던 아시아 출신의 젊은 귀족 소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멈춰섰다. 바로 이때 카시우스 케레아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연설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공화정이 복원되었다고 선서하지 않았다. 그는 황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를 여자라고 불렀던 남자, 로마를 매음굴로 만들었던 남자, 그리고 칼을 뽑았다. 칼리굴라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케레아가 칼을 휘둘렀다. 칼날은 칼리굴라의 목 깊숙이 박혀 턱뼈를 잘라냈다. 황제는 즉사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목을 움켜쥔 채 쿨럭거렸다. 그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현실을 지휘하려는, 자신이 신임으로 죽을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다른 공모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그를 찌르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토막냈다. 30개의 상처. 그들은 4년 동안 숨죽여왔던 남사들의 분노로 그의 살을 찢었다. 그들은 그의 가슴, 사타구니, 얼굴을 찔렀다. 로마의 신은 어두운 터널 바닥에서 자신의 오물 웅덩이 속에 죽어갔고 결코 오지 않는 도움을 애타게 불렀다. 하지만 이것이 행복한 결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로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것이다. 폭군이 죽는다고 세상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진다. 칼리굴라에게만 충성했던 거구의 게르만 경호원들은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터널로 달려 돌아왔다. 자신들의 주인이 죽은 것을 보자 그들은 미쳐 날뛰었다. 그들은 정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밥줄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칼을 뽑아 궁전으로 돌격했다. 공모자들을 베어 넘겼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살육을 이어갔다. 그들은 그저 지나가던 죄 없는 원로원 의원들을 죽였고 하인들도 죽였다. 그리고 비너스의 정원에서는 공포가 절정에 달했다. 플라비아와 다른 여인들은 비명소리를 들었다. 이어서 복도를 달려오는 육중한 군화 소리를 들었다. 매음굴 별관에 갇혀 학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듣는 그 공포를 상상해보라. 이것이 구출인가? 아니면 숙청인가? 그들은 비단으로 장식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강제로 걸친 장신구를 움켜쥐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일부는 혼란 속에서 살해당했고 다른 이들은 무정부 상태를 틈탄 군인들에게 끌려나갔다. 궁전은 도살장이 되었다. 한편 궁전의 다른 한편에서는 한 병사가 커튼 뒤에서 바란쌍이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다. 그는 천을 걷어올렸고 칼리굴라의 삼촌 클라우디우스를 발견했다. 늙은 남자는 다음 차례가 들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대신 병사는 씩 웃으며 격리했고 폐하 만세라고 말했다. 그들은 공화국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또 다른 급료를 원했다. 그들은 클라우디우스를 병영으로 데려가 그를 통치자로 선포했다. 그럼 플라비아는 비너스의 정원에 있던 여인들은 혼란이 가라앉고 클라우디우스가 질서를 세우자 궁전의 문이 열렸다. 여인들은 집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이것은 해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이자 가혹한 굴욕이었다. 그들은 궁전을 나와 로마의 햇살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랐던 거리를 걸어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수치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딸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들은 고개를 돌렸다. 남편들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로마에서는 간요당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황제가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당신은 망가진 존재였다. 당신은 불순했다. 당신은 가족의 비겁함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원로원은 이 여인들을 돕기 위한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치료사도 지원단체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로마는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들의 죄를 땅에 묻었다. 가족들은 딸들을 돌려받았지만 그들을 숨겼다. 플라비아는 아버지 빌라의 뒷방에 갇혀 지냈을 것이다. 그녀는 결코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는 공공축제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 집 안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평생 시끄러운 소리에 움찔하고 육중한 발소리와 비단 커튼의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백인대장에게 미소 지었던 밤을 기억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칼리굴라가 그녀의 몸을 묘사하는 동안 와인을 마셨던 밤을 기억했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비너스의 정원은 해체되었다. 비단은 불태워졌다. 역사책들은 그것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대신 정치와 전쟁에 집중했다. 우리는 역사를 날짜와 전투의 목록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칼리굴라를 만화 속 악당, 자신의 말을 사제로 만든 미치광이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그를 소화하기 쉽게 만든다. 그러나 칼리굴라의 현실은 훨씬 더 어둡다. 그것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손으로 비너스의 정원을 짓지 않았다. 그는 문을 직접 지키지 않았다. 그는 연회에서 음식을 직접 요리하지 않았다.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 군인, 하인, 관료, 귀족.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참여했다. 그들은 외면했다. 로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이었다. 법, 철학, 예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명의 망가진 젊은이가 자신의 딸들을 통화로, 지도자들을 비겁한 자들로 만들도록 허용했다. 비너스의 정원 이야기는 단지 미친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문명의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규칙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진다.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용인할 것인가? 오늘 밤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두루마리가 당신의 손에 놓인다면, 당신은 영웅이 될 것인가? 군단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아버지들처럼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 것인가? 팔라틴 언덕의 유적은 이제 조용하다. 대리석은 갈라지고 잡초와 와생화로 뒤덮였다. 관광객들은 케레아가 칼을 휘둘렀던 터널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젤라토를 먹는다. 하지만 겨울에 그곳에 가서 군중이 사라지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고대 돌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 귀 기울여 보라. 현대 로마의 교통소음을 넘어 귀 기울여 보라. 소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를 넘어 귀 기울여 보라. 당신은 들을지도 모른다. 황금방에서 흐느껴 오는 소녀의 소리. 아버지의 손에서 탁자에 부딪혀 흔들리는 유리잔 소리. 결코 오지 않는 새벽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얼어붙는 문명의 소리. 이것이 로마가 얼어붙었던 밤이었다. 그리고 일부에게는 그 얼음이 결코 녹지 않았다.